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두고 갑론을박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오늘 국방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한마디 했고요. 자, 그래서 용산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영두 의원님? 네, 그건 여러 결론을 내려서 이제 청와대 시대를 끝내겠다. 청와대 정부라는 것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은 너무 비대해서 사실 헌법의 권능을 초월할 정도로 절대적 저항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로 나오겠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그런 인식을 똑같이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청와대 여러 수석실도 많이 축소를 해서 작은 대통령실로 만들게 됐죠.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제는 광화문으로 나오겠다 그랬는데, 광화문이라는 게 보니까 당선이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포기했던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 와중에 이제 주한미군 이전도 완료되고 또 평시 전시 작전을 이제 통합하면서 국방부 합참에 남태령 그 이전도 계획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용산이라는 곳을 이제 공원과 함께 시민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정해진 것은 어쨌거나 그 빨리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고, 또 50며칠간의 인수위 기간 동안에 제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상 뭐 굉장히 시간이 뒤로 늦어지거나 또는 뭐 그냥 말로만 그치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생각보다 많은 데 논란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은 좀 과장된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진짜 걱정하는 게 있다면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최소화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느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여론 수렴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인수위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역사를 좀 살펴봤어요. 세종대왕이 왜 업적을 많이 남겼고 그 평가를 받느냐. 그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 대사를 결정할 때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중론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기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재를 등용할 때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선발한 능력주의 중심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중론이라고 하는 부분,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3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고 3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이 결정됐는데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검토가 있다가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용산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고 중론이 모아졌고 토론이 있었냐 이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가장 중요한 국가 중대사를 얘기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얘기를 했으니까 따르라. 그러니까 누가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최영두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내부에서, 인수위 내부나 뭐 국힘 내부에서 속도 조절 좀 필요하다, 의견 좀 수렴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네? 있었겠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걸 말하자면 낸 논란을 하는 건데, 그 사실 논란에 대해서 당선인이 네.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또는 뭐 그로디우스의 매듭을 풀듯 딱 자르듯이 잘라서 결정한 건데, 이제 결정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보니까 청와대가 광화문 나올 수 없는 통신 제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 뭐 당장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광화문이 바로 도심인데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그러면 다시 그냥 돌아갈 것이냐. 그런데 마침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거의 완료되고 있고, 지금 이거 안보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물딱 검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전 TF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 합참작전본부장 출신입니다. 네. 합참작전본부장. 네. 우리 내부에도 군 출신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두고나 옮겨가는 건물은 합참 건물이 아니고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군에도 이제 군령이 있고 군정이 있지 않습니까? 군령이라는 바로 작전을 하는 것이고, 군정은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뭐 여러 가지 인사 업무 이런 걸 뒷받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국방부 건물,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미연합사라든가 이 합참이라든가 또 국방부 거기 있었던 이유는 원래 주한미군 기지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의 동맹 때문에 이제 있었던 것인데 다 이전되고 하면서 그 용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어떤 용도 또 공원 이런 게 생각되고 있었고 그게 마침 그 국방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합참도 전시작전권 편시작전권이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남태령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방부를 국가안보의 결정한 문제는 좀 것입니다. 차후에 좀 얘기를 하겠고요.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건데 대표는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광화문 시대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국민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한 건데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지금 불통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국민에게 뜻을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가 안보를 결정할 때 그러면 당사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청와대 경호처, 국방부, 합참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나요? 회의도 안 한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보 공백 절대 없다고 자신하더라고요. 지금 안보 공백을 말하는 청와대가 역겹다고도 했는데 아무튼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그 전직 군인들이 참모총장들이 막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합참이었죠. 인수위에서 입장을 내서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발목 잡게 한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왜 발목 잡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뷰를 오늘 하더라고요. 최영도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이전 문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찬성도 있지만 이거 지방선거 때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선거로 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내보니까 청와대 또 물러나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또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게 좋은 호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실은 적게 해서 국민 속으로 나오겠다는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제 권력을 나누고 협치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있는 중요한 약속이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계속 협의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선인과 이렇게 인수위가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뭐 지금 부닥치는 장벽이죠. 이거는 저 주앵커께서 질문한 게 저는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 정치적 호재냐 비호재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게 상식의 문제냐 비상식의 문제냐, 네. 정상의 문제냐 비정상의 문제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를 옮길 때 있잖아요. 저도 전 직장에 있을 때 중구에서 상암동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네네. 그 이전할 때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언제 가느냐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무실은 어디가 쓰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논의가 되는데 그것이 몇 달 걸리는 겁니다. 장소 섭외하는 데만. 근데 지금 보면은 용산 딱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여기를 정하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사도 그냥 육군 참모총장, 외교부 청사 뭐 그런 데 쭉 다녀보다가 여기로 갑시다. 이런 결정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상식의 문제와 비상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없다는 민주당에서 겁니다. 좀 지나치게 말씀하시던데 네. 그 문제를 왜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하고 했고 그다음에 더구나 없는 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이제 시민의 품으로 용산 기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합참도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 통합 의무 때문에 어떤 이전의 계획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국처럼 공원으로 해서 바로 청와대를 내려다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는 것도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청와대라는 것이 그동안 그게 이제 안보, 그게 이제 중요한 대통령 안보 시설 때문에 참 북악산으로부터 이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화유산 하나를 우리 시민들이 이제 못 누렸던 것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중요하냐면은 청와대 이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어진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50일 인수위 기간 내 제일 처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한남수님께서 왜 5월 10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왜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그 상징적이죠. 왜 뭐 그거야 뭐 청와대를 들어가면 사실은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아마 그래서 지금 만일 뭐 전 정부가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인수위가 있는 사무실에서 좀 일을 하게 될 테고 청와대는 안 들어갑니까? 청와대는 안 들어가죠. 청와대는 이제 완전히 절대로. 청와대는 이제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것만 좀 보안을 지키고 나머지 경내는 다 공개를 해야죠. 근데 그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 이전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 분산에 대한 문제들이 얘기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가 그 자리에 있어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일방적이라든가 아니면 인쇄 문제라든가. 그래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 정부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 권한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국회에 국무총리 인사 추천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의 분산 효과를 누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러면 국민과의 소통 구조를 좀 많이 만들었느냐, 대언론 창구를 잘 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언론이라든가 국민 현장 중심에서의 대통령이 소통을 얼마나 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있는 것이지, 오히려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통치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그 것이죠. 말씀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선거, 2017년 선거 때 공약으로 시작하고 2017년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고심했는지 그때 했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양이고요. 역대 정부가 이제 청와대라는 조선 총독부 시 이래로 이 건물을 나와야겠다는 걸 했는데 네. 광화문이라는 게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근데 마침 이제 용산이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사실은 그 용산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당장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용산이 대안이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칼럼도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용현 팀장이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까? 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게요. 지금 일주일째, 10일째 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안 붙들리셔도 됩니다. 네,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표대로 국방부에 이전은 될지 또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요, 계속해서 오늘은요, 미국식 이 모델, 미국 백악관 모델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통 최영도 의원님, 네네. 미국 백악관식 소통은 뭡니까? 그 이제 대통령이 그 사실은 우리는 그런 풍경 보기 힘든데 제일 중요한 건 캠프 데이비드 갔다 오거나 외국 갔다 오면서 이제 머리 누운 헬리콥터 내립니다. 네. 그 잔디밭에 내리면은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막 물어봐요,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서 있죠. 헬기 밑에서. 그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례적 브리핑을 또 많이 하죠. 네네.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근데 무엇보다도 백악관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사실은 지금 관저라든가 백악관을 시내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못 보죠. 예. 백악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앞뒤로 봅니다. 백악관 뒤편은 특히나 거기서 시위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물론 박성준 의원 말씀 맞아요. 공간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또 공간이 지속적으로 그 공간이 지난 70년간 가졌던 공간의 의미, 그 공간의 그것이 바로 그 경복궁이랑 뒤편에 서서 북악산으로 가려서, 그게 이전에 김신조가 침입하기 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사실은 사람들이 건너도 보고 대통령 부부가 잔디밭에 거니는 걸 볼 수도 있었대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요새가 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도 불편했고, 또 한번 들어가면은 접근이 참 어려웠다 이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방형으로 또 작은 청와대를 통해서
이루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갑자기 이제 안보 불안 우려 때문인데 언제는 뭐 안보 챙기지도 않다가 지금 아니 NSC 이 상황실에 아니 그 우리 개성 사무소가 폭발되고 또는 납치가 사람이 그 무슨 공무원이 피살이 되고 온갖 그 저 안보 상황 위비 상황 있을 때는 한 번도 가시지 않다가 이 문제 해결을 더 가신 것도 참 난감하고 그 안보 문제는 아무튼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 정치를 물어봐서 제가 이제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0년대 닉슨 이후에 미국의 정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정당과 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이제 협치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에서도 민주당의 클린턴인데 의회의 다수당은 공화당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조시 부시에도 민주당이 다수였고요. 그다음에 오바마도 분점 정부여가지고 공화당이 다수였고 트럼프에서는 또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이때 뭐를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통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통치와 협치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저는 맞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하나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총선 끝난 이후에 여소야대가 있었어요. 네. 여소야대에 한 2년 동안 협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원내 총무가 평민당인 김원기, 그다음에 맞아요. 통일민당인 최흥우, 그다음에 자민련인가 신민주공화당인 김용채. 그런데 여기에 또 여당에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김윤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서 여야의 협치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인수위에 뛰어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만약에 용산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여당에도 와서 지금 민주당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 가서 설명도 하고 국방부에도 설명도 하고 협참도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 당선인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장재원 비서실장이 충분히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김윤환 총무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대통령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공간에가 가갔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저 박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이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새로운 정부는 숙명적으로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기 싫어도 협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제 얘기 나온 말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내가 보면 거의 시진핑 수준의 대통령제예요. 정말 제왕적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예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 미국은 대통령 힘이 없습니다. 예산권 있죠. 예산권하고 네. 그다음에 이 법안도요. 의회가 다 지기 때문에 의회가 스톱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제 민주당, 다수당, 소수당 그 정부가 서로 분점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절대적으로 의회가 걸리기 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감사원도 대통령, 예산권도 정부 뭐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또 정부가 또 법안도 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김세현님께서 기자회견 그리고 인터뷰도 미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물어봤는데 그렇게 되길 좀 바라봅니다. 그래야죠. 예. 그리고 아까 개성공단 폭파나 예.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했을 때마다 NSC 소집해가지고 회의는 열었습니다. 주제를 하지 않았죠. 거기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최영도 의원님 네. 이것만 얘기하고 저희 용산 이전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당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 당내 여론도 뭐 아마도 그 처음에 좀 약간 아니 그렇게 서둘 일인가라는 의견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합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방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군령과 군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토된 사안이고 이제 무슨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반 따져보면 또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가는데 문제는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저렇게 정책을 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아니, 민주당과 청와대에 떠넘기면 안 돼요.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라는 문제예요. 국민의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인데 누가 이 회사를 저는 최영두 의원님이 오랫동안 언론사 다녔잖아요. 저는 방송사 오래 다녔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딱 결정해서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릅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왜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의아해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왜 더 공을 더 넘깁니까? 근데 네. 국내 거대 언론사는 회장이 절로 가자 그러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역대 청와대가 이런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추경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추경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민의힘에 빨리 못 만나자 우리 회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추경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네네.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뭐 얘기이지만 이거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고 네. 지금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뭐 지금 다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선인데 네. 오히려 지금 용산 이전의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당선이 그동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저는 인수위에서 그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일단 일정을 밝혔고 네. 뭐 실질적으로 만일 청와대가 한다면 늦출 수밖에 없는 게 됐고요. 지금 당장 협의해야 될 문제는 추경하고 이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방선거 쇄신 반성하고 지금 지방선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지금 모든 이제 정당은 대선 패배 후에 상당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책임론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반성과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 넘어서 변화와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가장 또 시험대가 뭐냐면 6월 1일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라는 것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다음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선거인데 특별히 민주당한테 지금 역대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첫 선거는 집권 여당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선거였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에도 이제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또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인물이겠지만 이제 서울시장 또 경기지사 또 각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누구를 내세워서 선거 경쟁을 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최영도 의원님. 예, 우리가 이제 그때 대선을 크게 패해가지고 그때마다 좀 강경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당의 구심력을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고 그랬는데 예컨대 DJP 연합에 처음으로 패했을 때 네. 그때 한나라당 그때 우리 어석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JP 인준을 우리가 뭐 거의 100일인가 뭐 몇 개월 그렇죠. 끌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당시로서 야당으로서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선거도 패했고 우리 내부의 혁신도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뭐 민주당이 잘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이번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첫 내각 구성할 때 총리라든가 이제 장관을 얼만큼 통합적으로 비춰줄 수 그렇죠. 있느냐 또 예. 국민에게 인사가 얼만큼 다가갈 만사죠. 수 있느냐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또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생 문제라든가 쌓여있는 어떤 개혁 과제들을 실천하면서 만들어가면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수위 구성을 보면 네. 차기 내각 그리고 차기 정권이 어떤 사람 중심으로 굴러갈 건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는 진작할 테고 이제 뭐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 그 순서대로 될 왜냐하면은 우선 청문회 대부분 장관 청문회 해야 되고 총리도 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민주당 이제 180석 민주당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게 꼭 당장 이번 그 조각에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정부의 큰 정책 틀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첫 조각 대상자냐 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수위 구성 보시면서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까? 네, 나름대로 저 경험이 있고 또 이 빨리 그 현재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중에 다 숙련된 사람들이고 지금 특별히 인수위원 중에 대개는 인수위원 중에도 막 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네. 근데 아직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말은 좀 누가 있습니까? 김태효 인수위원. 이 김태현 인수위원은 무식하고 박사 출신이고 그 유명한 그 우리 매번 누굽니까 강대국 정치에 나오는 그분 수제자인데 그런 분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누구를 뭐 제가 평하기는 어려워도 뭐 지금 인수위 나가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뭐 인물을 일을 잘못됐다 뭐 잘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인수위 구성을 봤을 때
몇 가지 좀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첫 인수이기 때문에 저는 잘 하기를 좀 기원하겠고요. 그것이 국가의 어떤 큰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과 지금 인수의 모습은 강한 모습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자가 되기 전에 현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강한 이미지로만 가서는 부러진다. 그래서 현명한 정책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용산 청와대 이전 문제라고 봅니다. 강한 리더십만 발휘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건 결국에는 지금 청와대도 오늘 우리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네. 안보의 공백 같은 거 우려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과연 안보의 공백이 있는지 그 문제는 정말 철저히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가 또 있는 네, 것인지 네. 따져봐야죠. 따져보면 되는 네. 것이죠. 되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이 문제가 그렇게 대립적으로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대립적으로 나갈 겁니다. 역대 정부가 느껴왔던 문제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던 저는 문제이기 이 때문에 문제를 보면은 이거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0527님께서 윤 당선인 옆에 직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잠시 숨 들렸다. 제가 6시 최영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